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7일 드디어 즐거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이나 이렇게 제가 다시 모니터링 해보면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보면 여기가 개인 방송인지 채슬리 공식 유튜브인지 뭐 근거로는 개인 가족 얘기, 애들 얘기, 부모 얘기, 형님 얘기 엄청 나오네요. 헷갈립니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댓글 보면 그렇지. 개인 얘기가 너무 많아. 웬만하면 댓글에서 질문, 시장에 관한 질문, 이런저런 질문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이 메마를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되는 얘기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간미를 찾아야 될 때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가끔씩 또 양념처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목요일, 수요일 날 댓글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이 댓글 읽고 어제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무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전무님은 제가 코로나 시기 32년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하며 고점에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분이라는 정도만 알게 되었었고 이후 퇴직 3개월 만에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게 되어 주식에 등을 돌린 채 잊고 있다가 최근 주식 열풍이 다시 불면서 원금이 회복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처분하면서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간접 투자 상품이 낫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채슬리 랩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전무님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유튜브로 확인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월하게 주식을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위험관리에 철저한 전무님의 철학이 일임계약까지 생각하게 되어 찾아가려 했는데 저희 회사의 사장님과 이야기하던 중 사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운용사면 회사 자금도 좀 운용하라는 말씀에 바로 재무팀장을 데리고 가서 제 것과 함께 회사에 대한 것도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30년 이상 인사 부문에 일을 해왔기에 성공하는 기업은 고객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고객의 성취를 위하며 그러한 기업은 반드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 충만한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기에 지난 몇 달간 채슬리를 모아온 것과 오늘 직접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 대표님과 직원들의 태도와 말들 속에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투자회사, 훌륭한 대표님을 알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행복한 경제적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셔서 제가 이 댓글 보고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을 웬만하면 다 만나 뵙는다고 했잖아요. 제 오른쪽에 두 분 오셨는데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표정 보면 다 알거든요. 표정 보면 이분은 우리 회사 염탐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또 어떤 분은 이제 마스크 다 쓰고 모자 쓰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구라칠 때는 눈을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다 드러나는데 옆에서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뭐 질문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인사 부문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를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되게 인자하시는 얼굴로 흐뭇하게 앉아 계시고 옆에 따라오신 분이 재무팀장님이셨군요. 그래서 두 분 다 표정이 되게 흐뭇한 표정을 가지고 계셔서 그동안에 우리 채슬리 TV나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이구나. 네, 그렇게 제가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을 제가 다 만나 뵙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랑 실제 만났을 때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CEO를 만나보거든요. 그 CEO를 만나보고 예전에 거의 다 CEO를 만나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저는 이 비상장 투자에 대한 승률이 되게 높거든요. 한 번은 한 두 번은 그 두 회사 별로 안 됐어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CEO랑 몇 번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에 완전히 목숨 걸고 회사에 전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좀 개인적인 이런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나마 한 2배, 3배 그리고 본전됐을 때 빨리 팔아치워가지고 일정 수익만 내고 나왔고요. 한 번은 또 CEO를 안 보고 투자했다가 장외 가격이 한 18,000원인데 12,000원에 유상증자한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에 그 아는 분이 뭐 해서 일단 투자를 해놓고 좀 나쁜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회사가 우리한테는 12,000원에 발행했는데 한 2, 3개월 지나서 500원에 500원의 주식을 또 발행한 거예요. 그걸 우리 회사 직원이 딱 잡아냈는데 그러고 나서 찾아갔죠. 그때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 기관 투자가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잘못 투자했구나. 거기 사장을 딱 봤는데 잘못 투자했구나 딱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끝까지 그 사장이 끝까지 한 몇 년 동안에 계속 그냥 거짓말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방송에서 보던 이미지랑 실제 만나서 봤을 때 그 느낌 그대로일까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희 회사 직원이 다 쭉 설명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제가 참여해서 최소 15분에서 길게는 뭐 3, 40분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댓글 보고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구나 해서 길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에 오죽하면 지금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재무팀장님까지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선택과 그 추천이 저희 회사에 대한 추천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올라 KBS에서 홍진태 대표가 해제를 한 조지 소로스 금융의 연금술 영상을 보고 인상 깊어서 이 책을 3분의 1 정도 읽고 있습니다. 서론만 111페이지네요. 저도 재기성과 리플렉시비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상호 영향성이나 자기 강화성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댓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슬리는 나의 주식 투자 길잡이입니다 하셨고요. 길잡이가 헤매면 안 되니까 그죠? 저희가 길잡이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휴가 내고 안과 진료받고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혹시나 하고 여러분이 일찍 올리셨네요. 들으며 집에 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좀 빨리 올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전무님이 댓글 읽어주시는 거 종규에게 들려주었어요. 발음이 잘 안 돼서 말은 못하지만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는 표정을 보니 너무 기뻤어요. 너를 위해 채밀턴 님들이 기도하고 있단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또 많은 채밀턴 분들이 17분이나 또 대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식보다 맛집 이야기도 좋아요. 전무님은 식사도 많이 즐겁게 하시니 늘 건강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비염도 좋아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염은 신기합니다. 옛날에는 2014년 뭐 이럴 때는 허리병이 되게 심해가지고요. 거의 그 척추관 협착증
걷다가 보면 허리가 너무 땡겨서 쭈그리고 잠시 앉았다가 그러고 걸어야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15년 전, 14년 전, 뭐 한 10년 전까지 그랬는데 축구하고 나서 다 없어졌어요. 네, 50견 다 없어졌습니다. 10년 전에 드로잉을 못했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회춘했습니다. 네.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모습 항상 응원하며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무님이 댓글 읽어주실 때는 연예인이 제 이름 불러주는 것 같아 설레입니다 하셨습니다. 전무님 김포 공설운동장에 공차로 오시면 남경 막국수 한번 들러주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김포 공설운동장에요. 남경 막국수. 네, 제가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국수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가 예전에 제 어릴 때 국제시장에 있는 야매로 하는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셨다가 이가 거의 30대 후반에 이가 거의 뭐 한 열 몇 개가 다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저희 어머니 임플란트를 그때 11개인가 네,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서 국수를 좋아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 들면서 보면 씹는 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가 안 좋아져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은 이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좋지는 않은데요. 얼마 전에 그 임플란트 이거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수는 되게 좋아합니다. 모든 종류의 국수 다 좋아합니다. 잔치국수부터 막국수, 비빔국수, 콩국수 뭐 할 것 없이 남경 막국수 네, 꼭 들리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낮에 못 들어 노음의 심박 듣고 있습니다. 전무님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전무님 간증 듣고 제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보는 깊은 밤입니다. 오음의 심박 들으면서 경제 상식도 익힘과 동시에 여기 분들과 가족이 되어 간다는 기분까지 듭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이기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그랬지만 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지 그 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종교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30, 40대 부부들 오시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부모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뭐 이런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자제분이 있는 부부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게 있다고. 일단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기업이 결국은 살아남듯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영어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는 유튜브도 많지만 영어 콘텐츠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걸 편하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쉬움이 어렸을 때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릴 때는요 아이들은 10살짜리 아이들이 3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무조건 언어 그중에서도 영어인 거죠. 그리고 평생 건강이 될 수가 있는 운동. 네, 운동도 어릴 때 배워놔야 운동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한 가지 운동을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운동도 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태권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 태권도 정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들 태권도장, 저희는 아들, 딸 둘 다 한 중학교 때까지 다 태권도 다 3품까지 다 했었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애들은 꼭 그 태권도장 보내라고. 그래서 제 동생 아이들도 그 똑같은 태권도장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거기서 보면 애들 뭐 학교에 비슷하게 뭐 할 때마다 보면 할아버지 성함, 할머니 성함 이런 것도 이제 다 외우게 하고, 그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는 예의 범절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성공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애티튜드라고 했잖아요. 그 운동을 가르치면 운동 뭐 축구가 됐든 뭐 다 보면 약간 어떤 규율, 그런 태도 이런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운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애티튜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배우면 아무래도 좌뇌 우뇌를 다 쓰게 되니까, 악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운동도 하다가 아니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승 리듬이 있고 하락 리듬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공감. 그래서 악기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아이들 종교 생활을 하게. 근데 그 제일 편한 게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이들 케어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는 거는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거기서 애들 유치부 뭐 초등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기본 지식, 상식에 해당되는 거. 그 웨스턴 컬처에서 보면, 영화에 보면 지식인들이 한 번씩 성경 구절로 서로 맞받아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시편 몇 장 몇 절. 뭐 얘기하면 이런 구절도 있지 하면서 쭉 얘기하고, 이거는 잠언 몇 장 몇 절. 어떻게 보면 그쪽 웨스턴 컬처의 서양 문화에 어떤 지식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상식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그건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노래, 찬송 때문에 어릴 때부터 노래를 엄청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도죠. 기도. 어제 말씀드렸던 기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면 어렵거든요. 예, 저도 아직까지도 또 기억납니다.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시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라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리딩, 리스닝보다 제일 어려운 게 라이팅이잖아요. 내가 직접 장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창작도 들어가야 되고, 좀 발전하면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라이팅뿐만 아니라 스피치가 늘게 되죠. 요즘 세상이 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치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회 다니면서 애들 기도, 그리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번씩 드라마 연극 하잖아요. 연극까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애들은 부모님이 믿든 안 믿든 애들은 교회 보내는 게 돈 버는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날씨가 좋아 반차 쓰고 서울 나들이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서울 나들이 오셨었군요.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셨고요. 전무님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가족 이야기를 가끔씩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부모님이 뭐 대단한 뭐 교육을 시켜주셨다기보다는 평범하지만 상식적이고 좋은 습관을 많이 길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습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저도 그냥 평범한 늘 뭐 듣는 얘기가 다 평범한 일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개구쟁이 문제야 스타일이었고요. 얼마든지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해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기만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애들이 느리다고 너무 닥달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다 때가 있는 거니까요. 그 성격에 따라서 타고난 적성에 따라서 빨리 패스트 러너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느려가지고 진득하게 계속 그 하나만 파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저희 분야에서 이렇게 운용사도 하고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님이 댓글은 처음이지만 매일 듣고 있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1인입니다. 채슬리 가족은 우리 가족 같습니다. 자식은 일주일 한 번 보는데 화면이지만 매일 뵙고 있으니까요. 하셨습니다. 또 환영의 대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 교보문고로 주문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좀 더 기다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 후배도 다음 주에 저희 뭐 동문회 모임에서 제가 강의 발표가 있어서 책을 주문을 했는데 똑같은 식으로 좀 재고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전무님이 또 꿈에 나와서 생존 신고 겸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셨고요. 우리 엄마는 지독한 비염 때문에 살기가 싫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해주는 한약 드시고 싹 좋아지셨다고요. 노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체력적으로 강도 높게 운동하면서 노는 덕분에 범접 불가의 승부사 기질과 강하고 긍정적인 멘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아직도 네이버 알품드 소중히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했죠. 우리 아이가 네이버에 취직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네이버에 취직한다고 하면 말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은 또 영업이익도 되게 잘 났잖아요. 단지 지금은 고환율이다 보니까 수출로 이 달러 잘 벌어오는 회사가 떼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수출 대형주들, 떼돈 버는 회사들로 가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 반드시 이런 내수 우량주로 또 자금이 옮겨오게 돼 있습니다. 잘 품고 계시면 나중에 미우놀이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돼서 나타날 겁니다. 시간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3년에서 5년이면 항상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3년이면 돌파한다 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거의 5년 텀으로 정고점 아마 돌파를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앞서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전에도 전문님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을 따라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방송 보시고 결단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그죠?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되새기게 되네요. 우리 이승철 형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후배분이랑 즐겁게 대화 많이 나누시면서 식사하셨나 봐요. 웜의 소통 때랑 뉴스 읽어주실 때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어제 네, 우리 축구 후배들 5명 해가지고 총 6명이서 네, 설렁탕 먹고 신나게 유니폼 네,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저는 깜짝 놀라서 이 댓글 보고 웜의 소통할 때랑 밥 먹고 와서 웜의 심박 할 때랑 좀 달랐나? 원래 보통 오후에 신문 읽을 때가 약간 목소리가 좀 더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티가 다 나나 봅니다. 근데 우리 헬로파파님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를 잘 하시잖아요. 주식 잘할 수 있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되게 이 다른 사람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죠? 머리를 잘랐는지, 뭐가 옷이 바뀌었는지, 예,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변화를 바로 이렇게 감지해내는. 예. 저희 아들도 지난주에 주말에 또 영상통화 하는데, 영상통화 딱 시작하자마자, 딱 보더니, 뉴 후디? 하면서 바로, 아빠 뉴 후디? 하면서 딱 옛날부터 되게 관찰력이 뛰어났었거든요. 2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3살, 뭐 3살, 4살 때 그 다니는 자동차의 옆면만 보고도 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때. 그 타고난 이 탤런트가 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예배 시간에 출석 도장만 찍는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1인이라 저도 비슷한 경험, 술 너무 매일 즐겨 마셔서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갑자기 엄청 호되게 알아서 응급실 2번 가고 한 달 동안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아니, 우리 망고님이 완전히 애주가였었네. 아무 은사가 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유실론자입니다만, 오래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방언기도 못하는 신자라고 해서 방언기도 할 수 있는 신자보다 반드시 은혜를 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방언기도라는 일종의 치트키는 없지만 기도 응답은 받으셨으니 말입니다 하셨는데, Jesus Calling 책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사서 보겠습니다. 자, 팀 채슬리도 반가운데 오늘 썸네일 기사 제가 신문 읽으며 꼽은 기사가 많아 신기했습니다. 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양자역학 책을 읽고서는 제대로 위로받았어요.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양자역학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찍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되게 부정을 하다가 네, 파리와 모기의 그 발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그 파리조차도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한 이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다가 신은 계시구나. 네,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런 간증의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은 아닐까 싶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네, 그 뒤에 있는 과학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네, 이 과학이 사실은 다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이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네.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이 과학의 법칙이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닝브리프 때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 청산에 따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주가의 엇갈림 현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닝브리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필살기를 쏘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농담을 하시다가 필살기를 쏘는 듣는 재미가 있다랄까요 하셨습니다. 어제 그 롱숏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롱숏을 이렇게 헤지펀드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 모닝브리프 영상 그 롱숏에 대한 설명, 거기에 따른 왜 주도주가 갑자기 꺾이며 그동안에 비주도주가 올라오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 6학년 딸아이 주식 계좌에 매달 30만 원씩 여유 있으면 좀 더 넣어서 2천만 원이 됐는데 채슬리 1매 따라하기도 하고 또 장이 좋다 보니 3천이 되었다고요? 50% 수익 내셨네요. 자, 채슬리 1임형이 3천부터인데 랩 가입해서 대학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신고는 해놨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서 아이한테 2천만 원을 줘서 그 2천만 원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거 그 증여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건 있어요. 증여 신고를 안 하고 아이 계좌에 넣어놔서 불렸다가 나중에 그 불어난 금액으로 증여세가 날라온 적이 있었다라는 사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 그런데 이것도 저는 보면 우리 국회의원 분들 많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2천하고 5천이 도대체 언제 2천 5천입니까? 그 2천이면 2천만 원, 2천 원 했던 짜장면이 지금 한 7천 원, 8천 원, 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이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해서 지금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세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법의 기준이. 이런 거는 좀 합리적으로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해놔야 저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기재부 분들도 좀 이 세금 관련되는 거는 또 기재부 분들이 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죠? 우리 기재부 분들하고 국회의원 분들이 이런 거 좀 합리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지평 세계 대전환인가 대혼돈인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님이시군요. 세계가 온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 명분과 세계 대의의 실종 때문이다. 세계 명분과 세계 대의가 사라지니 세계 기준도 사라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계 미래가 보편의 눈과 귀를 잃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인류가 치르고 있는 물가, 생산, 에너지, 가치의 위기에 비하면 승리의 현실적 효과는 크지 않다. 아니, 대가가 훨씬 크다. 전쟁의 오랜 잠언을 따르자면 명분 없이 이익만 취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이웃나라 사이의 적대가 제국의 공동 침공으로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세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초래한 오늘의 에너지 안보 체제를 전적으로 미국이 정초했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 모순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던 미국의 이란 침공은 현실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지원의 약화는 물론 러시아 경제의 부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려 작은 대가일지 모른다. 그 침공은 무엇보다 미국의 물가와 경제, 국민 통합과 애국심, 민주주의와 국제 가치에서 긍정적 기여를 찾기 어렵다. 세계 위상과 세계 가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차원에서 미국은 비록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피로스의 승리일 뿐이다. 즉 세계 제국과 세계 가치 차원에서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승리인 것이다. 중국 문제를 보자. 미국이 9.12 테러를 당했을 때 슬픔과 분노는 충분히 공감 가능했다. 그러나 전형적인 비대칭 전쟁인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이 이슬람 나라들과 전쟁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 질서를 급변시켰다. 한쪽에게는 전쟁을, 다른 한쪽에게는 특혜를 부여한 결과였다. 미국은 9.12 테러의 해에 중국을 적극 9.12 테러의 해에 중국을 적극 후원하여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켰다. 2001년이었죠. WTO에 중국이 가입한 게 2001년 9월 9.11 테러 이후 딱 2달 뒤 12월 11일이었군요. 한 심층조사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은 90만여 명의 사망과 8조 달러의 전비를 결과했다. 인명 손실과 전비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전쟁을 치른 이슬람 국가들의 체제는 전후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던 그 시기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먼저 세계 무역을 보자. 테러와의 전쟁, WTO 가입 10년 만에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국가가 되었고, 근대 시기 강대국의 제일 기준인 제조업 역시 같았다. 현대는 약간 다르지만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제조업 세계 1위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테러와의 전쟁 시작 당시에 세계 제조업 비중은 중국이 미국의 4분의 1 수준. 미국이 26.2%대 중국이 6.1이었으니까 46, 24. 그러네요.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나 종료 시점에 미국은 15.4가 되었고 중국은 30.3으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절반이 됐네요. 더 놀랍게도 중국은 홀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제조업 총합을 상회했다. 야,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다 합치면 30.0인데 중국이 30.3이네요. 같은 기간 상선 연결 지표를 조사하면 대서양을 제외한 주요 세계 대양은 중국이 압도적 1위였고요. 상업과 무역 네트워크 측면에서 현재 해양 제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군사 부분을 하나 보면 테러와의 전쟁 이전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척수는 72대 12였는데요. 그전 10년은 37대 1이었고요. 테러와의 전쟁 20년 동안 전반은 44대 52로 역전되었고 후반은 49대 150으로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이 통계도 미국 통계라고 하네요. 이상의 대전환과 대역전을 테러와의 전쟁에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미국이 더 안전해진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비대칭 전쟁의 과도한 집중이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추락, 미중 역전으로 몰아넣은 주요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거듭된 악수로 조용히 지역 제국에서 세계 제국으로 올라서고 있고, 무역, 제조업, 해양 네트워크, 해군 군함과 같은 경성 권력을 넘어서 가치와 국제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세계 평판은 후자에 대한 선호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익과 평판의 변화는 연대와 가치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고요. 철통 같은 미국 유럽 동맹이 균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미중 갈등보다 더 중요한 세계 미래의 앞선 촉수입니다. 구보편과 구기준의 자기 분열과 쇠락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학살은 인류 최악의 비극이었는데 그것은 인류에게 홀로코스트 기억으로 남아 생명과 인권의 확고부동한 판단 준거가 되었고요.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인류는 홀로코스트 비판의 완전한 인류애적 공감과 연대를 실제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실의 분리를 말한다. 보편은 힘과 규모로만 유지되지 않고 가치와 공감과 연대가 빠지면 어떤 보편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치와 연대 없는 제국은 불가능하며 제국 흥기에 비해서 제국 쇠락은 더욱 빠르다. 시급히 보편 가치와 세계 연대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조락과 세계 혼돈은 더 빠르고 깊을 것이다. 인류는 여전히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보편의 중심에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 미국이 그죠?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걸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관세 때린다고 해버리도 뭐 유럽 뭐 한국, 일본 뭐 다 해도 꼼짝 못하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학교 애들 모아놓고 야단치듯이 유럽의 정상들을 다 자기 집무실에 앞에 쭉 앉혀놓고 얘기하는 장면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뭐 체포하고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이런 우려를 지금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예, 세계 대전환인가 대혼돈인가. 네, 너무 아주 완전하게 절대 강자로 남으면 오히려 혼돈이 아니고 어떤 질서가 잡히는 모습이겠지만 네,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혼돈으로 갈지 대전환으로 갈지. 자, 두 번째, 역대 최대 관광객 방한, 이제 지역 확산이 관건이다라고 돼 있는데, 야, 지난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진은 지난 16일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서 그거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의 재미잖아요.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셀카를 남기고 그게 관광객들한테는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건데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476만 명, 야 거의 500만 명이 다 되네요. 지난해 1분기보다 23%나 증가한 숫자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그 배경으로 들었는데 특히 지난달 BTS의 광화문 광장 공연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컬처가 한국 관광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현상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해지고 있고요. 2024년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이고 2위는 한국 전통 문화였습니다. 자, 반가운 것은 이 관심이 서울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 문화가 있는 지방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 올 1분기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급증을 했네요. 지방공항을 이용한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지역 관광에 눈을 돌리게 됐고 올해 1분기 방한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포인트 늘었는데 지역 체류기간과 지역 내 카드 소비액은 각각 36%와 27%로 뛰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성격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외국인이 지역으로 들어와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히 고무적입니다. 자,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관광활동가들을 묶어서 함께 움직이게 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도 이런 흐름을 키우자는 취지일 것이고요. 이에 행안부는 시군, 구 단위, 민관, 관광협의회 구상을 내놓았고 문체부는 지역 관광활동가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관 협력의 방향은 옳았고요. 다만 성과로 이어지려면 교통 인프라 규제 같은 문제에서 지방 행정의 효율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효율적 결정을 방해하는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합니다.
관광은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지역 공동화와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K컬처가 이끌어낸 그 방한 관광객 증가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나가야 한다. 네.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에펠탑 보러 수백만, 수천만 명이 관광을 가잖아요. 관광 대국이 됐는데 연기 나지 않는 산업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500만 명 곱하기 4 해서 2천만 명. 2천만 명이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분들 식당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반가운 관광 모멘텀에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이 예술인들 가수를 비롯해서 영화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한국의 한류 콘텐츠에 이바지한 분들이 정말 문화 훈장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 효과가 그죠?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고 나면 바뀌는 코스닥 시총 1위, 이면에는 깜깜이 공시가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며칠 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큰 바이오주가 시총 선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깜깜이 공시와 증권사 리포트 공백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최근에 코스닥 시총 1위가 5번이나 바뀌었는데 3월 16일 에코프로였다가 3월 20일에는 삼천당 제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1일은 다시 에코프로, 4월 3일에는 알테오진이 됐다가 4월 6일에는 에코프로의 BM, 다시 4월 8일에는 에코프로가 됐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지만 기업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탓에 변동성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자, 삼천당 제약 사례가 대표적인데 삼천당 제약은 지난달 말 경구용 인슐린 개발과 유럽 제약사와의 계약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총 1위에 올랐지만 열흘 만에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계약 부풀리기 의혹과 함께 핵심 특허 소유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인데, 자, 이날 삼천당 제약 종가는 50만 5천 원으로 고점이 118만 4천 원이었는데 고점 대비 약 60% 추락했고요. 거래소는 이날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시한은 23일, 다음 주네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랑 겹치네요. 문제는 허위 공시처럼 명확한 위법 사항이 아닌 공시 밖에서 이뤄지는 투자 설명 IR은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인데, 삼천당 제약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시 대신에 보도자료로만 실적 전망을 배포해 문제가 됐고요. 보도자료나 기업 설명회에서 향후 사업 전망을 부풀리더라도 이런 현행 규정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했고요.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 공시의 문법을 손보고 보도자료 등에 담긴 긍정적인 표현이나 기대감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는 관행까지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증권사 리포트 공백도 정보 왜곡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는데, 애초에 중소기업 비중이 큰 코스닥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추정이 클 수밖에 없어서 분석 부담이 큽니다. 최근 삼천당 제약 사례처럼 법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코스닥 종목 분석을 꺼리는 분위기가 증권사 사이에 심해졌고요. 삼천당 제약은 추가 임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한 IM증권 연구원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괜히 리포트를 냈다가 소송에 휘말리느니 아예 쓰지 않는 게 낫다고 말을 했고요.
정부는 지난해 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증권사에 리포트 확대를 주문했지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이날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발간된 코스닥 관련 리포트가 673개로 코스피는 3159개, 와,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장 기업 수는 코스닥이 1793개로 코스피 한 850개에 비해서 2배나 되는데요. 코스닥이 1800개, 코스피가 한 850개. 네,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죠?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은 재무제표 등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 자체가 적고 실제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도 많다면서 투자자 반발까지 고려하며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고 말을 했고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변동성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윤철한 한투 수석연구원은 1700여 개에 이르는 코스닥 기업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개인 투자자 역시 카드라식 미확인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고려한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통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그 규제 때문에 더 자료나 이런 게 공시나 이런 게 좀 더 소홀해질 수가 있고요. 너무 느슨하면 또 허위 정보가 조금씩 이렇게 새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번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리포트가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이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좀 안다는 거죠. 아, 이 회사 리포트 쓰기에는 무슨 탑픽으로 제시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난번 23년 그때 2차 전지 때에도 지금은 좀 너무 비싸고 과합니다라는 얘기에 온갖 매도를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봐야 욕 들어먹는 거 안 쓰고 말지 이런 식으로 회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포트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것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리포트가 안 나올까? 그죠? 어떤 주가가 되게 센데 최근에 3개월, 6개월 동안 리포트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좀 안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1등 기업들 몇 개 막 바뀌었었는데, 그죠?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비싸다는 리포트 얘기했다가 매도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주식을, 그때 당시도 제가 보면 무슨 정치하듯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냉정하게 왜 리포트가 안 나올까? 그리고 왜 비싸다고 그럴까? 그 내용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리포트 내용 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시장에서 부풀려진 그런 매출이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뭐 등등.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리포트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회사는 이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빠질 거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자유롭게 시장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매수 리포트든 매도 리포트든.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금감원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삼성 미국 테일러 팹 가동 눈앞이고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칩을 양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테슬라 칩을 벌써 양산하나 봅니다. 자, 전자가 북미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할 준비를 마쳤고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22년 11월에 첫 사업을 뜬 지
3년 6개월 만이네요. 그래요? 22년 11월. 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이 테일러 공장을 전초기지 삼아서 대만 TSMC 추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 자, 전자는 오늘 24일 테일러 공장에서 주요 장비 반입식을 엽니다. 다음 주네요. 행사에는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비롯한 전자 핵심 경영진과 국내 소부장, 협력사가 관계자가 되고 참석합니다. 테일러 1 공장은 당초에 24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수주 물량 확보 등 문제로 건설 일정이 지연이 됐고요. 전자는 지난해 공사를 재개한 뒤에 현지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해서 공사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핵심 장비가 지난주 입고되기 시작했고 사실상 양산 준비가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팹 가동을 알릴 첫 제품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인 이 AI5와 AI6입니다. 전자는 지난해 7월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약 23조 규모 일감을 확보했죠. 제가 이거 숫자를 계속 헷갈려 했었네요. 23조네. 제가 2조 3천억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23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전날 자신의 X를 통해서 AI5 설계를 완료했다면서 삼성에 감사를 표한 만큼 양사 간 협력은 생산 단계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고요. AI5는 삼성전자와 TSMC가, AI6는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합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추가 수주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은 TSMC가 애플, 엔비디아의 물량을 우선 배정해 칩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에도 불만이 큰 상황이고요. 전자가 테슬라 칩 제조를 통해서 실력을 입증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자는 이 승부수가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적용한 2나노 기반 초미세 공정인데, AI 고도화에 따른 최첨단 칩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당초 4나노이던 계획을 2나노로 전격 수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4나노 공정을 들인 미국 내 TSMC 공장과 기술적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게 전자의 구상입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도 높은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되며 그간 막대한 투입 비용 대비 실적이 저조했던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고, 관건은 수율입니다. 수율. 전자 파운드리는 최근 2나노 공정 수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양산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테일러 공장 수율 입증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반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수율이 10개를 생산했는데 6개만 양품이고 4개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버려지잖아요. 수율이 뭐 3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근데 60% 수준이면 상당히 돈이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삼성전자가 잘해서 정말 파운드리 점유율을 15%, 한 20%까지, 전자가 파운드리 점유율 20% 끌어올리면 그러면 2,000조 간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인데, 바닥난 컴퓨팅 자원, 엔스로픽 또 먹통이다. 엔스로픽 AI 모델 클로드가 15일 또 먹통이 됐답니다. 사용자가 급증해서 컴퓨팅 자원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15일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 53분부터 클로드 서비스가 불안정해졌고요. 사용자가 접속 장애를 보고하는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는 15분 만에 7,000건 이상의 보고가 빗발쳤고요. 약 40분간 접속이 심각하게 지연됐고 73분 동안 부분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오후 1시 40분이 돼서야 완전히 복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클로드 서비스 장애가 더욱 잦아졌는데 지난 1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클로드 정상 가동률은 98.8 정도로 안정적인 서비스 기준으로 통용되는 99.99에는 크게 못 미쳤네요. 엔스로픽이 보유한 연산 자원에 과부하가 걸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엔스로픽은 최근 미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맞서서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렸죠. 엑셀 정리, 문서 자동화 등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이 클로드의 코워크는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컴퓨팅 자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AI 인프라 기업 벌처의 제이카드웰 CEO는 이 사업을 5년 넘게 운영하면서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 가능한 전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엔스로픽이 기업용 클로드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이 종량제로 변경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부 고객이 AI 에이전트를 쉬지 않고 가동해서 지나치게 많은 연산을 하자 엔스로픽은 기업용 클로드 요금제를 이용자당 월 $200를 내고 토큰, 연산의 이 기본 단위, 토큰을 할당받는 체계에서 기본료 월 $20에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는 비용이 2배에서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컴퓨팅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고 있고요. 시장조사업체 오른에 따르면 엔비디아 블랙웰 칩 임대 비용은 이달 중순 시간당 $4.08로 2달 전보다 48%나 상승했네요. AI 인프라 기업인 코어위브는 AI 칩 임대 비용을 작년 말에 20%나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왜 최근에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엔스로픽 같은 데는 사용자가 급증하는데 지금 이 엔스로픽이 보유한 연산 자원이 턱없이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이런 뭐 서비스를 쓰는데 지금 몇 분이에요? 뭐 2-3시간 동안 이렇게 먹통이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작년에 딥시크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사용자가 몰리니까 바로바로 그냥 다운돼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좀 더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허지원의 마음상담소. 자, 원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던 날. 자, 오늘은 또 어떤 지혜의 말씀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원치 않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던 날, 힘들겠지만 그날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루 중 어느 때였고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의 순간들은 손 쓸 사이도 없이 고통스러운 감정과 뒤엉켜서 우리 뇌 아주 깊은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 기억들은 조금씩 오염되어 어딘가 부정확하지만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를 섬광기억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기억은 어느 때고 우리를 그 시간, 그 장소로 느닷없이 데려다 놓습니다. 매번 후회는 깊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하며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곱씹습니다. 최근에는 3월 2일, 3일 시장이 급락할 때 다행히 그 전에 주식을 판 사람들은 땡큐 했겠지만 그 전쟁으로 폭락하기 전날 주식을 사신 분들은 되게 막 자책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안 샀더라면 이틀만 3일만 지나서 샀더라면 막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섬광 기억이 만들어지기 10초 전으로 가볼까요? 나의 생을 뒤흔들 일이 일어날 줄은 조금도 모르던 그때로요. 네, 지금 그 지점에 잠시만 머물러 계세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 1%도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적 가설에 따르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도 바로 그때 탄생합니다. 여러 갈래의 평행 우주가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한 우주가, 내가 피해자가 아닌 우주가 여기 아닌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와 가족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우주, 내가 지금처럼 아프지 않은 우주,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우주, 여전히 생생한 그날로부터 가지를 뻗어 이곳에 나와는 영영 닿을 수 없이 평행하게 달려가는 우주가 가설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내가 바라던 그 완벽한 우주, 적어도 이보다는 난도가 낮은 우주는 이미 그 분기점에서 다른 시간선을 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망하세요. 나의 세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용한 생각과 행동들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용한 생각과 행동들. 섬광 기억이 나를 몇천 몇만 번이고 다시 그 분기점으로 데려간다 해도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우리에게는 없으니 우린 다시 이 우주에 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폐허에 있더라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우주라 해도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생입니다. 이때 나의 우주를 미화하거나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과 감정들에 거리를 두어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에 제가 최근 자주 사용하는 기법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죠? 섬광 기억이 여전히 나를 얼어붙게 한다면 지금은 힘들 수 있으나 두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첫째, 나의 생을 영화라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떠올려 보세요. 제 경우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만 관객이 드는 해피엔딩 대작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안개 가득한 모호한 결말로 쓸쓸하게 흘러가는 독립영화 쪽일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며 매일 어떻게든 다정하게 자신을 구원하려 했고 남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웃어 보였고 매일 조금씩 그게 무엇이든 더 사랑하려 했다면 겸연쩍게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려니 좀 쓸쓸하긴 해도 제법 멋이 있네. 이번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개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랐던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구간은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지만 그렇게나 쓸쓸해도 결국 운치가 있는 독립영화. 그렇게 때로는 나를 멀리서 바라보며 떠나간 것을 애도하고 다시 기준점을 잡고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들에 몰입합니다. 나의 평안한 평행 우주들을 떠올리는 것이 2번째 기법입니다. 여기와는 다른 나의 완벽한 우주가 어딘가 있다고 치면 그 존재만으로 느껴지는 지극한 안도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에서는 한번 이 난이도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무모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딘가에는 다른 선택을 한 우주가 펼쳐지겠지. 어딘가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주도 있겠지. 그걸로 됐어. 이 우주에서의 삶은 이제 내가 감당할게. 나의 우주이니까 이곳을 외롭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날의 분기점에서 뻗어나온 우주가 다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이 우주를 이대로 끝장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치 않는 사건, 내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사실 10개 중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사실 몇 개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인생은 드라마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사실 이 생명이라는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박세익이라는 드라마를 사실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연출자고 내가 시나리오 작가고 내가 주연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사귀고 그것도 다 내가 PD이고 내가 작가고 다 엑스트라를 내 삶에 엑스트라를 누구를 선정하는 것도 내가 하고요. 물론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제 인생을 갖다가 드라마라고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 중에 제일 재미없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당 안 나타나고 반전이 없고 네, 항상 해피하기만 한 영화일 거예요. 오히려 공포 영화, 그런 영화보다는 공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와 무섭고 막 와. 그래서 저는 인생이 네, 역경이 있고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반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제 인생에 이 드라마에 보면 항상 보면 착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악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악당하고 싸우면서 드라마가 재밌어지잖아요. 그 악당을 극복을 하고 그 악당은 항상 나보다 더 강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 그 내가 원하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는 그 인생이 사실은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나쁜 일들, 그런 일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래서 허지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라면 하는 그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그 완벽한 우주. 네, 저는 그 우주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예측 불가하고 네, 그 인생에 굴곡이 많고 항상 뭔가 도전할 일이 막 생기고 이 내 인생 자체를 그걸 갖다가 즐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얼마나 내가 잘 극복했냐에 따라서 지나고 났을 때 그 박세익이라는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고 참 재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어떤 좋은 원칙과 꾸준한 노력 네,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네, 보통 사람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네,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인생의 의미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든 뭐 새드 엔딩으로 끝나든 네, 그거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운이라고 생각하고 설사 그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극복을 하려다가 주인공이 그렇게 극복하려다가 뭐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한들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웜의 신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